수도권에 18만 호 이상이 입주된 건 1990년대 이후로 처음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역전세 문제가 해소되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맞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자, 지금 전세 말씀하셔서 이제 역전세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반기부터 역전세 문제 심각해질 거라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전세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양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100채의 전세가 있는데 그중에서 역전세가 50채다. 뭐 60채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100만 가구 이상이 역전세에 하반기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전세 세대의 50% 이상이거든요. 일단 비중은 커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역전세가 뭐 한 채당 뭐 2,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충분히 감당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도 돌려줄 수 있어요. 부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폭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걸 보면 2년 전 가격보다 현재 전세 가격으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는 20% 이상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요. 그리고 서울을 보실까요? 서울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10%대를 넘어서요. 즉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억짜리 전세를 사신다면 그중에서 1억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는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1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크다. 힘들 것 같은데 돌려주기. 그렇죠. 게다가 뭐냐면 우리나라 다주택자분들의 속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본이 많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 2억을 돌려주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뭐냐면 집을 팔아서 내가 돌려줄 거냐 아니면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줄 거냐. 두 경우 모두 다 높은 금리라든지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요. 이분들은 사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전세 끼고 전세니까. 샀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하면 1억이나 2억을 대출 받는다 한다면 이제 월에 100만 원씩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확실이 없다면 빨리 파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전세가 매물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물 증가, 즉 공급 증가를 향후로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역전세 매물 물량은 지금 이미 시작된 건가 아니면 지금 그 이제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데는 뭐 하반기쯤 오는 건가요? 일단 절대 가격 수준으로 해서는 하반기가 절대 가격이 가장 커요. 하락폭이 더 크니까. 그래서 돌려줄 절대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그 영향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금방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프 보시면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됩니다. 전세 가격이 의미 있게 회복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 기간이 상당 기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집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인데 올해까지 상당한 18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됩니다. 입주가 되면 전세 가격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줄고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주 물량은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아파트라는 재화는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8년 동안 수도권의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18만 호 이상이 입주된 건 1990년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역전세 문제가 해소되기가 어렵고 저희 예상대로 2024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사실 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DSR을 뭐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뭐 효과는 좀 있나요? 지금 뭐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행할 때 되게 문제가 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이 선순위 채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전세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가격에? 그러면 가격을 더 깎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도요 그런 차주한테 돈을 꿔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전세 돌려줄 돈도 없는 임대인한테 돈을 꿔준다? 은행은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행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 와, 이거 한국 부동산이 대출까지 더해져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 네. 그럼 이런 불안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악화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사실은 이게 금융 시스템의 문제인데 네. 지금 한국의 가계대출이 GDP에 100% 올라갔다고 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또 가계대출을 늘려줘요? 그러면 외국이나 글로벌하게 한국의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하게 DSR을 풀어줘서 집주인한테 돈을 꿔준 다음에 그게 임차인한테 돈을 돌아가서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작용이 커지면 한국의 부동산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가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팔아서 해결하면 돼요. 팔아서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그쵸. 근데 그게 어쩌면 끝까지 가면 가격이 더 빠지면 팔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매물을 증가시켜서 사실은 이 시장에서 나오는 게 맞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근데 그걸 버티다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격이 더 빠지고 거래도 안 되면 그러면 그거 해소도 안 되잖아요. 은행에 빚도 졌고요. 전세보증금도 새로 임차인도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집에 그러면 진짜 파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시라.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 거예요. 왜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이 증가하겠어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변호님 말씀 듣다 보니까 2년 전에 산 제 집도 팔고 싶네요. 아니 그거는 김 작가님 한 채 있으시니까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괜찮다. 그리고 더 일에 집중하시라.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들이 쌓여 있는데 집값이 이제 근데 또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집값 하락이 예전처럼 뭐 6년 7년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본 이유는 뭐죠? 딱히 반등할 엄청 좋은 건 뉴스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건 예전보다 사이클이 짧아졌는데 예를 들면 단초는 여기에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어려우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그렇게 되면 줄 거예요. 줄겠죠. 언제부터 의미 있게 줄 거냐면 2025년부터요. 입주 물량이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회복할 거예요. 네. 회복하면 다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사이클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즉 가격이 빠지면 무조건 사게 돼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시장 보세요. 의미 있게 막 이렇게 회복 빨리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쓰는 사람보다 투자하는 사람만 모여있기 때문에 시장에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는 거예요. 나스닥 막 사고. 예전부터 사이클이 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사이클이 빨라진 건 투자와 투기 수요가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계속 쉽게 말해서 여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덜 빠지고 가격이 많이 빠졌으면 바로 사야지.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고 그 가격이 빠질 때만 해도 한국의 투자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투자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또 왜 많아진 거죠? 이걸로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시기가 있었거든요.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게 언제였냐면 IMF 지나고 나서. 그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싸게 산 사람이 돈 벌었다는 거 얘기가 돌면서 집으로 장사가 되는구나. 그 전에는 아파트로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뭘 했냐면 대부분 땅 하다가 IMF 지나면서 이제 아파트가 돈이 되네. 떨어졌을 때 사니까.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갭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건 서브프라임 때. 가격은 떨어졌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돈 조금 들여도 이때 한 4년간 지수로만 보면 집값이 빠졌잖아요. 진짜로 보면 2007년부터 빠지는데 개별 주택으로 보면 어쨌든 가격이 빠지는데 흥미롭게도 이때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절인 거예요. 완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갭 투자가 시작돼요. 비중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갭 투자라는 건 내가 전셋집을 하나 있는 거 정도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세 채 막. 그러면서 이때부터 1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50채,
100채, 심지어요, 이때 이후로 1000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수가 한때는 언제였냐면 2300채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 시기를 거치면서 갭 투자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이런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엿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전세 가격만 고정되면, 제가 전세 매매비율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지면서 매매 기율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엔 좀 힘들다.